예. 민노당 집안에서 오염, 서민 살림을 또 챙기듯이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것이 사실 통큰 정치의 모습 아닌가. 한 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일방통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김호수 후보자야말로 앞서 강행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고 합니다. 안전이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영상 통해서 지난 청문 전국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장관 후보자 한 명 낙마로 인사청문 전국이 일단락은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급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함께 또 지금 왜 야당에서 자꾸 법사위원장 달라고 하는 그 맥락을 조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국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이제 그 개정하고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법사위원장은 바로 이 법 모든 상임위들 18개의 상임위에서 모든 법들이 이제 다 통과가 됐을 때 법사위로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법사위원장이 그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장 큰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과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같은 당일 경우 사실은 모든 법안이 힘의 논리로 그냥 모두 다 상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제1당이 되는 것인데 네. 법사위원장은 야당 또는 제2당으로 해서 서로 견제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가 되면서 177석이 되면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 즉 민주당이 하게 되면서 그때도 좀 반발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이 네.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민주당의 예. 원내대표가 사실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제1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내놓게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 차제에 공백이 생겼으니까 예. 그럼 법사위원장을 처음에 관행대로 야당에 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평론가님 설명을 머리에 좀 얹고 이제 계속 전국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지금 이제 김호수 야당에서 김호수 총장 후보자와 연계를 하니까 흥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여야 얘기 들어본 다음에 또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법사위원장 자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고 합니다.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안전이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시한에 따라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의 공석이 2달이 넘었습니다.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검찰차장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임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임 총장과의 친소관계를 자랑하고 영입을 주장하면서 김호수 총장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편향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야말로 앞서 강행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하게 맞서 수사를 지휘해야 할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호수 후보자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호두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은 법사위 빨리 마무리하고 그래야 청문회 가능하다 입장이고 여당은 발목 잡기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으면 청문회에 임하지 않겠다는 논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건 진행하고 법사위원장 문제는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은 이제 원내대표 간에 논의할 문제고 그게 만약에 논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표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해주면 이 청문회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나름대로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또 법사위원장 문제는 법사위원장 문제대로 따로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거를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걸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논리로 나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로 가게 되면요 이게 모든 게 정치적 흥정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A라는 걸 주면 B라는 걸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 있는 절차대로 청문회는 진행을 하고 법사위원장 문제도 물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은 물론 뭐 야당이 반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두 개를 연계해서 법사위원장 주지 않으면 청문회까지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는 국민들이 볼 때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이 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임혜수, 노영욱 장관 후보자들보다 더 부적격하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야당에서.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백혜련 의원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당 의원들에게 늘 해당되는 게 뭐냐면 언행일치예요. 지금 그 입장이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해왔던 것과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는데 내각이 90일 가까이 출범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의 표현대로 거래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법사위원장부터 해갖고 다 달라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18대 국회였나요? 여대 야소였어요. 과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달라 해서 그건 말씀대로 백혜련 의원 말씀대로 그건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배분해갖고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아서 정부를 출범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야당 시절에 모든 것을 다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여당이니까 거래라고 한 거고 사실은 그때 협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내가 177석의 여당일 때는 야당이 주장하는 게 거래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내가 소수당일 때는 집권 여당에게 거래가 아니라 협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협상의 어떤 카드 방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 이건 있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깬 건 맞아요. 법사위원장과 8개 주요 상임위 이것을 이렇게 이 바터하자라고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건 맞는데 네. 그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모두 내준 건 맞아요. 그런데 재론할 것 없이 어쨌든 지금 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굉장히 반성하는 그 민주당과 또 청와대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면 예. 최소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어떤 취지가 법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어떤 기류에서 야당을 파트너로 본다면 야당에게 앞으로 무엇인가 함께 하자라고 1년 동안 어쨌든 잘 마무리 짓자라는 의미의 협상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인데 네. 뭐 총리도 단독으로 해버리고 뭐 한 명 뭐 한 것도 잦은 사태니까 우린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건 법대로 처리하자라고 하면 야당의 입지, 그러니까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게 야당의 어떤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총리 문제도 그래요.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에 대한 증거도 아무것도 제시를 못했고요. 의혹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리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왔습니까?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장관 임명한다고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총리는 총리대로 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총리 문제를 장관과 연계시켜서 장관에서 몇 명을 낙마 안 시키면 총리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장관 문제도 그래요. 그 협치 문제를 얘기하는데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두 명을 다 낙마시키지 않아서 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협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모든 여당은 그럼 야당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낙마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야당이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하는 태도도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서 교수님께서 절차대로라고 하셨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선 어떤 그런 절차가 일방적으로 비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부담이 되죠, 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게 법사위원장 문제 같은 경우는 논의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거냐 그런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청문회 문제는 청문회 문제대로 진행을 하고 이 문제는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임 있는 어떤 정당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느냐 또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책임은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거나 국민들이 채찍을 가하시면 그건 받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국민들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어떤 여당으로서 이 법을 만들어가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법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단점은 뭔지 아세요? 또 발목 잡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법안이 올라와도 상임위에서 이미 다 통과시켜서 상임위원회마다 다 통과시켜 올라온 거를 네. 자꾸 심사만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법을 통과를 안 시키고 만약의 경우에 일부러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법이 하나도 통과가 안 돼가지고 법안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건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청문회 기한이 26일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